책 읽는 톡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속해서 페터 한트케의 세잔의 산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잔이 그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1869년작이고 세잔의 중마고우죠.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인 에밀 졸라의 집에 있는 시계를 그린 그림입니다. 1869년을 조금 떠올리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1871년 파리 코뮌, 요 시기에 세잔은 고향인 액상프로방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림 속의 모델은 세잔의 부인입니다. 오르탕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고, 처음에 세잔의 그 모델을 섰다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잔의 아이까지 낳게 되는 그런 부인입니다. 여러 세잔 그림을 검색해 보시면 이 오르탕스를 그린 모델을 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인데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2016년에 개봉된 프랑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책, 세잔의 산이라는 페터 한트케의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점은 에밀 졸라와 폴 세잔이라는, 에밀 졸라는 프랑스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발한다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뭐 소설이 아니고 신문 사설이긴 하지만, 이 에밀 졸라와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잔 간의 우정,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예술적 평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를 좀 추적하면서 세잔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페터 한트케의 이야기로 책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게 떠오른 예는 모두 풍경화들이다. 사람의 흔적이 없는 아름다운 침묵의 공간, 위협이 도사리는 반수면 상태와도 같은 풍경, 조르조 데 기리코의 텅 빈 형이상학적 광장들. 그래서 지금 페터 한트케가 자신이 왜 세잔의 그림에 이처럼 이 세잔 그림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한 화가들, 특히 풍경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좀 더 세잔의 풍경,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르주 데 키리코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누가 봐도 그 초현실적인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페터 한트케가 소설가라는 걸 떠올리시면, 소설가들이 어떤 그림들에 매료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어떤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라는 거죠. 서사적인 측면. 자, 그래서 조르조 데 키리코를 이야기했고, 또 다른 화가입니다. 각 그림에 모두 똑같이 도시의 전경이라는 제목이 붙은 막스 에른스트의 달빛 아래 황량한 정글 도시 연작.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연작이어서 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앞서 보셨던 기리코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보셨는데 막사 에른스트도 역시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독일 출신 작가이고 역시 이 그림 역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런 풍경화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밤이 내려앉은 어둠 속 낙엽수 아래 서 있는 집 위로 흰색과 푸른색이 섞인 한낮의 환한 하늘이 펼쳐진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 이번에는 미국 화가로 가서 르네 마그리트의 아니죠. 르네 마그리트 미국 작가 맞나? 영국인가요? 어쨌든 미국 작가는 아닙니다. 빛의 제국 보시죠. 그림 좋습니다. 지금 기리코 그림, 엑스마른스트 그림,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그림 보고 있는데 역시 계속 초현실주의 화가 대표 화가들입니다. 역시 이 그림도 보고 있으면 이야기가 떠오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척 아름답네요.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이번에는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거리와 집 혹은 거리와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매사추세츠 주 케이프 코드의 소나무 숲속 목조 주택들. 거리와 집, 거리와 나무 연작이어서 그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아마도 소설가들, 현대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모든 소설가들이 이 호퍼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죠. 영감을 받는다. 그래서 호퍼의 그림에 매료된 작가들이 단편선을 써서 묶은 그 소설집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설집 뭐 그렇게 재밌진 않는데 어쨌든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명의 작가들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호퍼에게는 이 페터 한트케가 좀 더 찬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본인이 직접 그 매사추세츠 주까지 가서 케이프 코드의 그 풍경들과 호퍼의 그림을 비교해서 또 그것과 관련된 책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 책도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호퍼의 풍경은 그러나 꿈의 위협보다는 현실의 쓸쓸함이 더 강하다. 그런 풍경은 그 자리에서 이성적인 한낮의 빛 속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몇 년 전 나는 케이프 코드를 찾았고 그곳에서 호퍼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갔다. 자, 그리고 다시 페터 한트케는 세잔으로 돌아옵니다. 4명의 작가들을 받고 이들 풍경과 세잔의 그림들을 또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의 세잔은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과 같은 공포스러운 광경을 그렸다. 자, 성 안토니우스는 우리한테 이제 그 카톨릭 문화의 종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고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성 안뚜안의 유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무척 독특한 소설이다. 뭐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이 있고 동시에 또
성스럽고 뭐 그런 느낌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처음에 이 소설을 썼다가 플로베르가 완전히 친구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거는 안 되겠다. 불태워버리자. 그래서 원고를 아예 태웠다고 그럽니다. 그랬다가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자신이 그 원고를 고쳐나가서 결국 발표하게 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대단히 기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동시에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도 들고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자, 성 안뚜아느는 이제 불어식 프랑스어 발음이고 안토니우스는 이제 독일어식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하면 세인트 앤서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알려주셨고 특히 화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줘서 그런지 이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잔도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세잔 이전에 그려진 Temptation of Saint Anthony,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대단히 현대적으로 그려져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고 이런 그림들은 지금 현대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토끼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게 그려놨습니다. 요즘 많이 캐릭터화되는 그런 특징들도 좀 볼 수 있는 중세에 그려졌다라는 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런 주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도자, 이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그 하느님에 대한 그 종교적 신념으로 세속을 떠나서 사막에 은둔하면서 자신만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만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그 하느님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고행을 통해서 획득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 의식이 세잔의 삶과 좀 유사한 측면들,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사막으로 갔다. 중심을 벗어나서 주변부로 향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페터 한트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스웨덴 아카데미가 했던 이야기가 이 작가가 이 주변성의 인간 환경에 인간 경험의 주변성에 주목하고 있는 작가다. 이 주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바깥으로 주변부로 외곽으로 변방으로 밀린 화가들, 작가들의 예술에 대한 충성, 복무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875년에 폴 세잔이 한 35, 36 정도 되었을 때 그린 성 안뚜아네의 유혹입니다. 초기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성 앤서니가 있고 여러 사탄과 지금 나신의 여성 뭐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점에서
세잔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예술에만 파리에서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자신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향해 걸어가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인 주제는 사과, 바위, 인간의 얼굴 등과 같은 순하고 무결한 지상의 사물을 현실화하는 일이었다. 그 경우 현실이란 이루어진 형체였다. 자,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과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이제 세잔이 주목한 대상은 사과, 바위, 인간의 얼굴과 같은 사물 형태의 순수하고 무결한 형태의 사물을 그리는 거였다. 그래서 세잔의 사과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페터 한트케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을 단순히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물 안으로 꿈꾸기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페터 한트케가 자신이 바라보는 사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페터 한트케의 글쓰기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사물 안으로 꿈꾸기.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페터 한트케는 독일 관념론적인 형이상학적인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런 사고를 좀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특징들이 보인다고. 여기 사물 안으로의 꿈꾸기가 대표적인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물 안으로 꿈꾸기가 대체 뭘까? 설명을 해줍니다. 다행히. 눈앞에 당면한 사물을 마치 꿈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해내기라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눈앞에 보고 있는 사물을 내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려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설명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면 사물은 글 쓰는 자 주변으로 작은 숲을 형성했다. 작가는 극히 절박한 경우에만 그 숲에서 빠져나와 삶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자신의 글쓰기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물 안으로 꿈꾸기를 하면서 이 사물들이 모이면서 숲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터 한트케는 세잔의 그림을 볼 때 세잔에 그려진 숲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글쓰기 원칙과 세잔의 이 그림을 형성하는 것이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작가는 사물의 본질을 자주 목격했지만 그것을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포착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스스로가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 그것은 내부의 평화와는 거리가 먼 무로 채워져 있었고 나는 자발적으로 결코 그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오직 외부에 한낮의 색채 속에 나는 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바라보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페터 한트케가 살짝 어렵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림 속에 소설이면 그 소설을 읽고 형성화된 그 풍경들 속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1892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폴 세잔이 그린 Great Vine 큰 소나무라는 작품입니다. 많이 알려진 작품이고
봐도 그냥 예쁩니다. 뭔가 떠올리면서 아까 그 풍경화들 말씀드렸죠. 르네 마그리트나 에드워드 호프, 특히 에드워드 호프, 기리코나 막스 에른스트의 그런 초현실적인 풍경들과 마찬가지로 세잔의 이 그림도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보시죠. 그 나무에는 세잔의 어린 시절이 녹아 있기도 하다. 에밀 졸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물었다. 아크 강변의 그 소나무를 기억하니? 자, 그래서 지금 에밀 졸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까 나의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입니다. 요걸 그 영화를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유년 시절을 보냈던 에밀 졸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그 큰 소나무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소나무 뒤로 멀리 펼쳐지는 풍경은 환한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몸을 뻗고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이다. 자, 이제 페터 핸트케가 이 쓰고 있는 이 책의 주제 사물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세잔의 산입니다. 그리고 생트 빅투아르 산의 가르침, 부제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그래서 마침내 생트 빅투아르 산이 나왔습니다. 생트 빅투아르 산은 연작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그린 빅투아르 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잔을 만나기 전,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를 알게 된 이후, 페터 한트게입니다. 공허하기만 한 관념에서 나를 끄집어내 직접 그림 앞으로 데려가 그림을 실물의 예로 관찰하고 작품으로 숭배하게 만든 또 다른 화가가 있었다. 페터 한트게는 자신은 세잔의 그림과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 완전히 매료됐는데 그 이전에 앞서 자신을 매료시킨 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의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화가는 누굴까 유추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화가의 이름이 떠올리면 상당히 미술에 조예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유파일까 이런 것도 떠올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신고전주의 작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주의적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 화가는 귀스타프 크루베입니다. 1866년 작이고 세잔이 굉장히 존경했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루베는 이름을 들으면 탁 떠올리셔야 되는 게 리얼리즘입니다. 사실주의. 세잔이 이 크루베의 그림에 끌렸다라는 것도 흥미롭고 또 페터 한트게도 역시 이 크루베의 그림에 끌렸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죠. 페터 한트게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는 크루베의 그림을 처음 보았는데 나는 이 그림들의 탁월한 침묵에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 돌아오는 플라지의 농부들의 묘사된 침묵의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그때 든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만이 아닌 진짜 그림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오는 플라지의 농부들이 어떤 그림인데 이게 진짜 그림이라고 할까? 대단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작가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은 앞서 본 크루베의 그 젊은 여성들의
누드화보다는 확실히 리얼리즘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누가 봐도 리얼리즘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페터 한트케가 주목하는 것은 이 그림 속에 떠오르는 침묵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무슨 사이렌인지 모르겠지만 막 떠들지는 않겠죠? 뭔가 떠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쿠르베 그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쿠르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터 한트케가. 쿠르베는 1871년 꼬뮌,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파리 고민입니다. 2달 동안 지속된 게 아니라 2달 안에 진압돼 버린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고 러시아 혁명보다 무려 한 40년 가까이 앞서서 일어난, 그래서 파리가 진보주의자들의 세계 수도가 되는 역할을 했던, 지대한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파리 고민. 이 기간 동안 쿠르베는 방동 광장의 전승탑을 끌어내는데 특히 공헌한 사람이었다. 쿠르베는 몇 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후 1870년대의 그림들은 상당수가 녹색이 사납게 넘실대는 바다와 그에 상응하는 하늘이 있을 뿐 그 앞에 해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요 부분을 보면 쿠르베가 이 1870년대에 71년에 일어난 파리 고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쿠르베의 그림을 볼 때, 특히 파도라는 그림을 볼 때 이제 이 파리 고민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즘은 뭐 사실주의는 현실에 대한 현실을 바꾸자 하는 그 아주 강한 주장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쿠르베가 그린 파도인데, 저도 이 그림은 몇 번은 봤는데 이 파도 그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작 형태로 나와 있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1871년에 일어난 파리 고뮌, 이게 2달 만에 진압되고 그 사회주의 혁명, 평등 사상, 진보 이념이 무참히 짓밟린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요 설명을 페터 한트케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도를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 작품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역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세잔에게 쿠르베는 대가의 웅대한 몸짓과 장중한 화풍을 지닌 화가였다. 그는 거대한 파도를 세기의 발견 중 하나라고 칭했다. 그래서 요 구절만 보면 현대미술 사실주의의 대가라고 하는 쿠르베에 대한 이 세잔의 존경심을 읽을 수 있고, 이 파도 연작들을 세잔은 심지어 세기의 발견 중 하나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도 여러 가지 연작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르베의 리얼리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돌 깨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 화풍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고전주의에서 그렸던 귀족이나 왕족들, 신화의 신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민중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게 리얼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쿠르베의 그림 앞에 선 세잔은 여기 사냥개들, 피구덩이, 나무, 장갑, 레이스, 치맛자락에 구겨진 비단천이라며 그림 속 사물의 이름을 끝없이 되뇌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물 속으로 꿈꾸기였나요? 어쨌든 사물을 바라보는데 꿈속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듯한 이 전략을 가지고 자기는 글쓰기를 한다. 세잔의 그림도 그럴 것이다. 라고 페터 한트케가 지금 유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78년 이거는 이 세잔의 산이라는 이 미술 에세이를 페터 한트케가 쓴 게 1980년대라고 합니다. 자, 1978년 나는 한 전시회에서 세잔의 그림을 보았다. 1942년생인 페터 한트케의 나이를 떠올리면 젊은 나이죠. 이때 이제 전시회에서 세잔의 그림을 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즉시 예전에 플로베르의 문장 배열을 대했을 때만 유일하게 느꼈던 그런 강렬한 탐구욕에 휩싸이고 말았다. 자,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고,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페터 한트케가 세잔의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랬고, 세잔의 그림을 플로베르의 문장 배열을 대했을 때만 유일하게 느꼈던 그런 강렬한 탐구욕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세잔의 그림을 보면서. 작가이고 소설가인 페터 한트케는 세잔의 그림을 플로베르의 이 문장 미학과 거의 동급으로 놓고 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최고의 칭찬입니다.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현대 화가들에게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장 미학으로서는 뭐 최고의 작가로 치는 작가입니다. 1821년생이니까 플로베르가 세잔보다는 한 20살 정도 많고 페터 한트케와는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100년 넘게. 플로베르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뭐 세잔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이 영화를 감상하는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 두 아티스트가 등장합니다. 에밀 졸라라는 당대의 가장 칭송받는 소설가와 동년배이고 친구인 폴 세잔, 파리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자신의 그림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변방으로 밀려난 폴 세잔이라는 아티스트. 반면에 에밀 졸라는 목로주점이나 제르미날, 나나 이런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었던 거죠. 발이라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소설가. 반면에 폴 세잔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은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거든요. 마네나 여러 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화가들이 사랑을 받고 전시회를 하고 할 동안에 자신의 그림은 하나도 팔려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변방,
주변부로 밀려나서 그 주변부에 있는 산이 생트 빅토아르 산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에만 묵묵히 걸어간 아티스트가 세잔이다. 요 포인트를 보시고 이제 잡고 이 영화를 보시면 훨씬 이 영화가 재미있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에밀 졸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요 정도만 해두고 저는 에밀 졸라 좋아합니다. 근데 뭐 작품에 대해서 완전히 빠졌다라는 느낌은 좀 덜 받은 테레스 락행이나 뭐 이런 자연주의 작품이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읽으면 그 이야기는 좀 문학적으로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요 정도만 하고, 자 주변부로 밀린 세잔은 계속 이제 생트 빅토아르 산을 그리게 되는데 페트한테게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죠. 생트 빅토아르 산은 프로방스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가장 험준하다고 알려져 있다. 7월에 내가 동쪽 폴 세잔의 길을 따라 걸었을 때 X 프로방스입니다. X를 벗어나자마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길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미술 에세이, 세잔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 거죠. 나를 앞선 수많은 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주인공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가 거기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스스로를 노바디라고 말함으로써 안전으로 도피했다. 노벨 문학상 작가답게 문학의 핵심을 건들면서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메로스는 우리에게 오디세우스와 일리아스로 알려진 서양 문학의 창시자? 뭐 시작으로 볼 수 있죠. 호메로스를 모른 채 서양 문학을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호메로스의 존재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2007, 800년 전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살아남은 작품 오디세이아 뭐 이런 작품들, 일리아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주제는 귀향입니다. 10년 트로이 전쟁을 겪은 그리스의 장군 왕, 아티카의 왕이죠. 이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아티카 섬, 자신의 부인이 있는 섬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게 또 10년입니다. 총 20년이 걸린, 집으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이 20년이 걸리는데 이 모험담을 쓴 게 오디세이아입니다. 주인공이 오디세우스고, 그래서 여긴 주제가 우리가 문학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 귀향이라는 게 보이고 있고, 왜 썼냐 여기서 이걸 유추해 보면, 추적해 보면 세잔이 파리에 갔다가 뭐 자인은 아니지만 밀려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걸 말하는 것 같고, 여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바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페트한테의 그 글쓰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술 세계 자신의 그 미학 세계의 핵심 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스웨덴 아카데미 할리몬이 주변부라고 한 이야기는 주변부로 밀리게 되면 노바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변에 떨쳐져 있는 자갈, 모래, 나무, 풀, 여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그 영화를 제가 예를 들면 파리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 에밀 졸라는 노바디가 아닙니다. important person이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고발한다라는 사설을 쓰고 신문에 그러면서 더 중요해지죠. 반면에 세자는 계속 주변으로 밀리고 변방으로 밀리면서 노바디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문장에서 쓰고 있다. 자, 액상프로방스와 르투놀레 사이 색채로 어우러진 인적 없는 자연 한가운데서 생트 빅토아르 산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의 중심이란 델피아 같은 곳보다는 위대한 예술가가 작업했던 저장소가 아닐까? 페터 안티케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중심, 그리스에서는 델피를 세상의 중심으로 하죠. 그는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근데 이 델피가 아니고 변방으로 주변부로 밀린 한 위대한 예술가가 작업했던 저곳 엑스프로방스 생트 빅토아르 산이 있는 저기가 어쩌면 세상의 중심이 아닐까? 라고 페터 안티케가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세잔이 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가? 우리 세잔 그림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그거죠. 궁금증이죠. 왜 이 사람이 현대미술의 아버지인가? 왜 이 사람이 20세기 초 모더니스트들, 입체파들, 큐비즘으로 알려진 뭐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줬을까? 그래서 세잔의 그림을 보면 계속 그걸 찾게 됩니다. 그죠? 요 그림은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잔이 뭐 세상은 세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와 원통과 원추. 이게 이제 입체파, 큐비즘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미술사에서 논의되는 관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 그림은 확실히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아까 그 쿠르베의 그림, 리얼리스트들의 그림과는 확실히 다른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나는 그림 옆에 앉아 오노레 발자크의 소설 알려지지 않은 걸작을 읽었다. 소설에 나오는 화가 프랑오페르가 완벽하게 현실적인 그림을 갈망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에서 세자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페터 안트케가 지금 생트 빅토아르의 그림, 그 생트 빅토아르 산을 그린 그림 옆에 앉아서 발자크의 소설 알려지지 않은 걸작을 읽으면서 세잔이 이 소설을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화가 프랑오페르가 실패하는 모습을 세잔 역시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발자크는 소설사, 문학사에서 리얼리즘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편 소설만 100권이 넘고 인간 희극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고 하루에 뭐 커피를 40잔인가 뭐 이렇게 마셨답니다.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줄기차게 글을 써나간 제가 요 알려지지 않은 걸작은 읽지 않아 갖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잔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실패가 곧 우리가 주변부로 간다라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아티스트들에게 과연 실패가 정말 실패일까?
이런 질문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 나의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를 같이 비교해 보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에밀 졸라와 실패했다고 하는 폴 세잔, 이 동년배 친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에밀 졸라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 졸라의 영향력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의 비교를 해보면 지금 문학사에서는 이 사람이 자연주의자의 창시자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거론되고, 특히 드레페스 사건을 알린 정의로운 지식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에밀 졸라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죠, 역사에. 그런데 예술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그가 목로주점, 대표작인 그 목로주점을 그 당시 발표했을 때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보면 그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잔은 자신이 그림을 그렸을 때 아무도 사지 않았죠. 그랬는데 지금 세잔 그림은 이분이 회화만 한 1000개를 그렸다는데 남아있는 게 700개의 그림이 미술관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미술관이 끊임없이 인류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걸 사들이는 거죠.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잔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었던 에밀 졸라와 주변부에 있었던 노바디로 존재했던 폴 세잔. 근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에밀 졸라는 살았을 때 중심부에 있었고 인기 스타였고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살았던 거죠. 반면에 물론 세잔은 아버지가 좀 부자였기 덕택에 유산을 나중에 아버지 죽고 은행 가인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그런 치열한 삶, 궁핍한 삶, 이런 것들이 영화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하고, 위대한 화가의 영역에 머물면서 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바디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주제가 확장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풍경으로 녹아들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의 물체들 사이에 잘 숨어 있는 느낌이었다. 어렵습니다, 이 문장. 노바디가 된다. 노바디가 되면서 이제 나는 그 그림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림이죠. 그 풍경 속에 녹아들었다, 한 그림을 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물체들 사이에 잘 숨어 있다는 느낌. 이런 거는 이제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제 화가 폴 세잔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인류의 스승이 되었는지를 말할 차례인 것 같다. 나는 감히 말한다. 그는 이 시대의 인류의 스승이 되어 주었다고. 이게 패터 한트케가 지금 이제 폴 세잔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인류의 스승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중반부쯤에 나옵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중반부 이제 중반부로 가면서 이제 폴 세잔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는 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읽었는데 제가 패터 한트케가 독일 관념론, 형이상학 철학의 영향을, 그 문화권 작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쓰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독일 소설들 별로 좀 약간은 프랑스 소설이나 영국 소설보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페터 한트케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세잔이 인류의 스승이 되었는지를 이후에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굉장히 형이상적으로 쓰고 있다. 관념론적으로. 탓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나 영국에 나오는 실증주의적 방식에 훨씬 더 조금 매료되는 쪽이라서, 그거는 각각의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책을 읽고 그걸 완전하게 딱 떠올릴 수는 없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주제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기가 바뀌고 말년에 이른 세잔이 여전히 몰두해서 그린 모티프는 바위와 소나무였다. 이 사람 화가가 계속 바위와 소나무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말년에 그린 세잔의 그림인데, 왜 바위와 소나무에 세잔은 집착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작업 방식이, 예술 활동이 후배 아티스트들한테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인류의 스승이 되게 해주는 걸까? 이 의문을 갖고 수수께끼를 갖고 책을 읽고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답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아쉽지만. 자, 그래도 몇 군데 클루, 실타래가 있긴 합니다. 이 퀴즈를 찾아갈. 내가 받은 1차적인 느낌은 가까움이었다. 보여지는 것의 사색은 길었고 그 시간이 지난 후 이제 경험을 전달하고픈 욕구를 느끼는 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분노의 포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춤추는 헨리 폰다의 모습이다. 일단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가까움입니다. 바위와 저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그와 가까워졌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색이 깊어졌고, 그러면서 하나의 또 다른 풍경을 떠올리는데, 요게 이제 힌트인데, 아쉽지만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고 너무 어린 시절에 읽은 소설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헨리 폰다, 제인 폰다의 아버지죠. 저는 제인 폰다는 좋아하는데 헨리 폰다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 영화도 안 봤고, 주말에 영화가 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장면인지. 자, 다른 장면 한번 보시죠. 세잔이 쓴 편지에서 나는 읽었다. 그는 절대로 자연을 따라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거 리얼하게 그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의 그림은 그보다는 자연과 평행을 이루는 구조와 조화였다. 예술이 뭐냐 라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뒷부분. 구조와 조화. 아티스트들은 여기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형식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미. 이 형식미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티스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페터 한트케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플로베르의 문장 배열에서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세잔의 그림에서도 자기가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 문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연은 조금 다른 방식인데 어쨌든 구조와 조화라는 것에 또 다른 형태가 이 플로베르의 소설이 왜 그렇게 훌륭한가, 그렇게 미학적인가 할 때 이 소설가가 추구했던 그 문장 배열로 대표되는 구조와 조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좀 차츰차츰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저도 뭐 아는 게 없어갖고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사물, 소나무와 바위가 역사적인 순간 순수한 2차원 평면에서 공간 환영에 돌이킬 수 없는 종말. 하지만 그들의 장소와 위치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색채와 형체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얽히면서 인류 역사의 유일한 회화 문자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해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문장이긴 하니까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한참 들여다 보십시오. 그럼 재밌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 어려운 이야기를 다행히 페터 한트케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긴 합니다. 자, 뭐냐? 사물, 그림, 문자,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통일성, 구조, 조화, 이런 전례는 세잔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페터 한트케의 주장이. 그래서 이 지금 그림, 바위와 소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페터 한트케가 우리한테 하나의 이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사물과 그림과 문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자기는 느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자, 그것은 사물이었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그것은 활자였다. 그것은 붓이 지나간 자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였다. 조화와 구조, 형식, 통일성, 이런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고, 여기에는 추상적인 문학과 예술의 주제가 또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의 이 주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찾아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백 년 뒤 만물은 다만 평평해질 것이다 라고 하가는 이메일에 스타코에서 썼다. 이거는 지금 세잔이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거죠. 몇백 년 뒤 만물은 다만 평평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소수의 것들은 마음에 그리고 시선에 참으로 귀하게 닿을 것이다. 자, 빅투아르산을 거린 이 풍경은 100년 전에 세잔이 바라봤을 때의 그 풍경은 있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100년 뒤에 이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세잔에 바라본 그 시선으로, 그의 분놀림으로 이걸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 자, 상황이 좋지 않다. 뭔가 다른 걸 보고 싶다면 서둘러야 한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 세잔이 한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페터 한트케가. 예술가들이 무엇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느냐
여기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보거나 이 세계 우주의 사물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사라지는 동시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각 속에, 사색 속에 세잔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라고 펜타한테케가 말하고 있다. 자, 세잔의 작품은 메시지인가? 내게는 제안으로 보인다. 그들은 내게 무엇을 제안하는가? 그들이 뭔가를 제안하듯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비밀이다.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페터한테케 세잔의 산을 대충 추려서 요점만 소개해 드렸고, 책의 후반부로 가면 아주 깊은 이야기가 이 주제와 관련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해 드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제가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페터한테케를 좋아하시고 세잔의 그림을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빅토아르 산입니다. 생트 빅토아르 산이고, 기사를 따왔습니다. 세잔이 한 이야기인데 흥미롭습니다. 세잔의 후반부에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트 빅토아르 산이고 노년의 폴 세잔입니다. 에밀 졸라 친구가 죽고 약간 의문사에 가깝죠. 굴뚝 연기를 맡고 나는 고발한다 그걸 쓰고 프랑스의 정부의 박해를 받아 망명하게 되고 적을 두게 되어서 약간 그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밀 졸라가 죽고 이 변방에 있던 폴 세잔은 6년 뒤인가 아마 더 살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그 대사 좀 떠올려 보시고 이 생트 빅토아르 산을 그리는 방법을 모른 채 나는 힘없이 아주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 라고 폴 세잔이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생트 빅토아르 산을 그렸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산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랐다. 무척 다가오는 말입니다. 생트 빅토아르 산의 연작 중 하나입니다. 색채, 바위, 나무, 하늘, 이 만물이 사라질 것이다.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페터한테케가 쓴 세잔의 산, 생트 빅토아르의 가르침이라는 미술 에세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페터한테케라는 살아있는 현대 위대한 작가가 쓴 미술평론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 폴 세잔의 주변부의 삶이 페터한테케가 추구하는 그 주변부와 개별성과 이제 합을 맞춰 나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 두 번째 편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